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고 가장 핵심적이고 통찰력 있는 지식만을 쏙쏙 정제해 전달해드리는 심층 탐구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부할 미션은요, 요즘 글로벌 기업들 이사회에서 가장 치열하게 논의되고 있는 초미의 관심사이자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새로운 언어입니다. 바로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대한 이야기죠. 정말 요즘 비즈니스 씬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를 고르셨네요. 맞습니다. 이 복잡한 퍼즐을 풀기 위해서 오늘 저희 앞에는 세 가지 핵심 문헌이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코프3 배출량 산정의 뼈대를 보여주는 개요 자료고요. 두 번째는 제조업 현장 실무자들을 위해 작성된 교육 고도화 문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차 산업 협력사에 특화된 제품 탄소 발자국, 즉 PCF 심화 과정 설계안입니다. 네, 꽤나 방대하고 전문적인 자료들이죠. 그렇죠. 우리는 이 무거운 문헌들 속에서 비즈니스 최전선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지식의 정수만을 추출해낼 겁니다.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 한 가지 명확히 해둘 점이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본 탐구는 특정한 정치적, 환경적 입장을 지지하거나 비판하기 위한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저희는 오직 제공된 기업 회계 및 탄소 산정 표준 자료에 명시된 팩트와 방법론만을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철저하게 사실에 기반해서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짐을 챙겨서 이 거대한 탄소 회계의 세계로 곧바로 들어가 보죠. 일단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거대한 압박의 실체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그 맥락을 짚는 것이 이 모든 논의의 확실한 출발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이미 뉴스를 통해 체감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인 기업 공시 기준이 정말 전례 없는 속도로 재편되고 있거든요. 전례 없는 속도요? 네, 저희가 검토한 자료를 보면 유럽연합의 CSRD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에서 발표한 ISSB S2 같은 글로벌 공시 기준들이 사실상 쌍끌이로 규제망을 좁혀오고 있습니다. 쌍끌이 규제라 숨 막히겠네요. 그러니까요. 이 규제들의 핵심이 뭐냐면 기업들에게 단순히 자기들 공장의 배출량을 넘어서 공급망 전체의 배출량을 투명하게 보고하라는 겁니다. 사실상의 의무화 조치죠. 공급망 전체라고 하면 네, 글로벌 완성차 업체나 다국적 대기업들이 하루아침에 1차, 2차 협력사들에게 구체적인 실측 데이터는 물론이고 산정 방법론, 심지어 중장기 감촉 로드맵까지 가져오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와, 1차, 2차 협력사들은 갑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네요? 맞습니다.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거대한 B2B 회계 시스템의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는 중이고요. 그걸 바로 이 세 가지 문헌을 관통하는 거대한 시대적 배경입니다. 자, 이것부터 하나씩 풀어보죠. 우리 청취자분들, 공장 굴뚝에서 직접 뿜어져 나오는 직간접 배출, 그러니까 스코프1이나 한전에서 사서 쓰는 전기 같은 스코프2의 개념은 이미 현업에서 꽤 익숙하게 다루고 계실 겁니다. 네, 그건 통제 가능한 내부의 문제니까 비교적 접근이 쉽죠. 맞아요. 직관적으로 비유를 해보자면 우리 회사가 소유한 차에 휘발유를 놓고 달린다. 그건 직접 배출인 스코프1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회사가 전기차를 충전하기 위해서 한전에서 전기를 사온다. 그건 간접 배출인 스코프2고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헤칠 진짜 골칫거리는 바로 우리 통제권 밖의 영역, 스코프3입니다. 제가 자료를 좀 뜯어보니까 이 스코프3라는 녀석이 단순히 기자 등등으로 치부할 수준이 절대 아니더군요.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제조업 현장의 통합 분석 데이터가 보여주는 현실은 생각보다 꽤 충격적이거든요. 충격적이라는 단어까지 쓰실 정도인가요? 네,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이 스코프3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적으로 70%에서 90%에 육박합니다. 90%요? 게다가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볼 자동차 부품 산업의 경우에는요, 그 비중이 최대 95%까지 치솟는다고 문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95%면 그동안 기업들이 비용 들여서 뼈 빠지게 관리해온 스코프 1, 2는 도대체 뭐였던 거죠? 빙산의 일각이었던 셈이죠. 수면 위로 드러난 5% 남짓에 불과했다는 뜻입니다. 진짜 거대하고 무거운 본체, 이른바 보이지 않는 코끼리,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스코프3라는 심해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와, 전체 배출량의 95%가 통제 불가능한 외부에서 발생한다니 경영진 입장에선 진짜 눈앞이 아득해지는 숫자네요. 이 거대한 코끼리를 도대체 어떻게 쪼개서 관리하라는 건지. 그래서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보면 아주 집요할 정도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WRI, 즉 세계자원연구소와 WBCSD가 만든 기준을 보니까 이 스코프3를 무려 15개의 세부 카테고리로 쫙 분류해 놓았더라고요. 그게 제품이 만들어지기 전 우리 회사로 흘러들어오는 상류 8개 카테고리랑 제품이 완성된 후 고객에게 흘러가는 하류 7개 카테고리로 나뉘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단순히 원자재를 사오고 제품을 파는 물리적 이동만 추적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또 뭘 추적하나요? 상류 카테고리를 보면 구매한 원재료나 자본재, 물류는 당연히 포함되는데요. 흥미롭게도 기업의 일상적인 운영 활동까지 모조리 탄소 꼬리표가 붙습니다. 일상적인 활동이라면 복사기 돌리고 이런 건가요? 그것보다 더 나아갑니다. 예를 들어 카테고리 6번은 직원들의 출장입니다. 출장이요? 네, 영업사원이 비행기를 타고 해외 미팅을 다녀오는 행위 자체가 회사의 배출량 장부에 기록됩니다. 더 놀라운 건 카테고리 7번인데요. 이건 임직원의 출퇴근을 규정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출퇴근이요? 제가 아침에 지하철을 타는지 제 차를 몰고 오는지까지 회사가 배출량으로 잡아야 한다고요? 정확합니다. 매일 아침 직원들이 자가용을 타는지 대중교통을 타는지에 따라 기업의 탄소 성적표가 실시간으로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야, 직원들의 출퇴근 방식이나 출장 빈도까지 회사의 스코프3 리스크로 직결된다면 앞으로 기업의 인사정책이나 복지제도, 예컨대 재택근무 확대나 화상회의 권장 같은 조치들이 단순한 직원 복지가 아니게 되네요. 그렇죠. 핵심적인 탄소 감축 전략으로 완전히 둔갑하게 되는 겁니다. 하류 쪽 카테고리도 만만치 않던데요. 직영점이 아닌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배출량까지 책임져야 하는 카테고리 14번이나 판매된 제품이 수명을 다해서 폐기되는 과정까지 끝까지 추적하는 카테고리 12번을 보니까 숨이 턱 막히죠? 네, 기업의 책임 범위가 사실상 제품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무한대로 확장되는 느낌입니다. 정확히 그 지점에서 현장 실무자들의 딜레마가 시작됩니다. 책임의 범위는 무한정 넓어졌는데 정작 남의 회사, 나 소비자가 배출한 탄소를 도대체 무슨 수로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하는 아주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아니, 우리 회사 전기요금 고지서 보는 것도 헷갈리는데 남의 배출량을 어떻게 계산하냐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복잡한 계산식의 세계에서 문헌은 크게 두 가지 대조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출 기반 산정과 활동 자료 기반 산정입니다. 와, 여기서부터 현장에 피 튀기는 전쟁이 시작되더군요. 계산 공식 하나에 기업의 탄소 부채가 완전히 널뛰기를 하니까요. 네,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에 등장하는 가상의 제조업체 시나리오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연매출 300억 원 규모의 회사가 핵심 부품을 만들기 위해 철강 3,000톤을 60억 원에 구매했다고 가정해보죠. 네, 3,000톤 60억 원. 이 데이터를 첫 번째 방식인 지출 기반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쓴 돈 60억 원에다가 철강 산업의 평균 배출 계주, 자료상에 나오는 0.5를 곱합니다. 결과는 3,000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나옵니다. 꽤 심플한 산수죠. 자, 그런데 동일한 상황을 두 번째 방식인 활동자료 기반으로 접근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그 차이가 정말 기업의 넷제로 달성 여부를 가를 만큼 치명적입니다. 돈이 아니라 실제 구매한 물리적 중량을 기준으로 하는 이 활동자료 기반 계상에서는요, 구매량 3,000톤에다가 에코인벤트 같은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한 철강의 구체적인 배출 계수 1.9를 곱하게 됩니다. 1.9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죠? 계산 결과는 무려 5,700톤으로 치솟습니다. 5,700톤이요? 아니, 똑같은 공급사에서 똑같은 철강 3,000톤을 사서 똑같이 공장을 돌렸을 뿐인데 계산 방법론을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장부상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3,000톤에서 5,700톤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뻥튀기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실무자들 입장에선 당장 윗선에 보고해야 하는데 완전히 피가 마르는 상황이죠. 지출 기반으로 대충 계산하면 당장은 수치가 낮게 나와서 좋아 보일지 몰라도 결국 글로벌 규제 기변이나 깐깐한 원청 업체들은 갈수록 정확한 활동자료 기반의 실측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네, 얄짤없이 깐깐해지고 있죠. 더 기가 막힌 건 이 험난한 계산 과정에서 현장 실무자들이 저지르는 어처구니 없는 오류들이 자료에 아주 적나라하게 언급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오류들이 있나요? 아까 60억 원어치 샀다고 하셨죠? 거기에 부가세 10%까지 더해서 총액 66억 원으로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는 실수까지 현장에서 빈번하게 터집니다. 아니, 세금에 왜 탄소를 매겨요?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환장을 노르신 겁니다. 지출 기반 산정의 대전제는 순수하게 물건을 구매하는 데 들어간 자재값만 반영해야 한다는 것인데 회계장부상에 찍힌 부가세 포함 총액을 생각 없이 그대로 끌어다 쓰는 바람에 자기네 가상의 탄소 배출량을 스스로 10%나 늘려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하하, 진짜 우픈 현실이네요. 또 다른 치명적인 함정은 단위 혼동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의 배출 계수는 킬로그램 단위인데 현장 구매 장부에는 톤 단위로 적혀 있는 걸 환산 없이 그대로 곱해버리는 겁니다. 톤과 킬로그램을 헷갈린다? 그럼 1000배 차이 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루아침에 배출량을 1000배로 부풀려버리는 웃지 못할 총극이 실무 교육 과정에서 가장 흔하게 교정되는 오류 중 하나라고 자료가 꼬집고 있습니다. 부가세에 탄소를 매기거나 엑셀 수식 하나 잘못 걸어서 배출량을 1000배로 뻥튀기 한다니 시스템이 아직 얼마나 불안정하고 인적 오류에 취약한지 보여주는 단면이네요. 결국 기업들은 이 정확도와 행정적 부담 사이에서 어떻게든 타협점을 찾아야 할 텐데 그래서 자료에서 강력하게 권장하는 실무적 절충안이 바로 하이브리드 방식 아닙니까? 네, 현장의 리소스는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완벽한 데이터를 추구하려다가 아예 보고서 자체를 기한 내에 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른바 파레토 법칙을 탄소 회계에 적용하는 겁니다. 8대2 법칙 말씀이시죠? 네, 전체 구매 품목이나 공급사 중에서 배출량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위 20%의 핵심 품목들, 예컨대 대량으로 들어오는 철강이나 알루미늄 같은 원자재들은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라도 1차, 2차 협력사를 압박해 정확한 활동자료 기반의 데이터를 받아냅니다. 그럼 나머지 80%는요? 나머지 자잘한 80%의 품목들, 예를 들어 사무용품이나 소모성 자재들 같은 것들은 일단 데이터 확보가 쉬운 지출 기반으로 대략 계산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완성하는 전략입니다. 핵심 품목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건데 말은 쉽지만 그 상위 20% 품목의 데이터를 협력사로부터 쥐어짜듯 받아내는 과정 자체도 만만치 않은 권력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난 줄다리기가 벌어지죠. 원청이 요구해도 2차, 3차 협력사가 우리는 그런 데이터 선정할 인력도 없고 모른다 하면서 버티면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최종 조립업체가 떠안아야 하는 구조니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복잡한 개념과 산정 방식들이 실제 산업 현장, 특히 규제가 가장 매섭게 몰아치고 있는 자동차 산업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한번 해부해보죠. 자료에 아주 디테일한 케이스 스터디가 등장하잖아요. 네,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있죠. 자동차 바퀴 쪽 서스펜션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바로 프론트 컨트롤 암이라는 부품 하나의 사례를 통해 이 탄소의 일생을 추적해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사 특화 자료로 넘어가면 논의의 초점이 기업 전체 배출량에서 제품 탄소 발자국, 즉 PCF 단위로 현미경처럼 좁혀집니다. ISO 14067이라는 국제 표준에 기반한 전과정 평가, 즉 LCA 방법론이 등장하는데요.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서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할 핵심 개념은 요람에서 문전까지의 경계 설정입니다. 요람에서 문전까지. 네, 부품에 들어갈 원재료가 자연에서 채굴되는 요람의 순간부터 공장에서 조립과 가공을 거쳐 완성된 부품으로 출하되어 공장문을 나서는 바로 그 순간까지를 말합니다. 이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탄소의 궤적을 낱낱이 추적하고 꼬리표를 붙이는 아주 고도화된 작업이죠. 이 컨트롤 암 부품 하나에 들어가는 재료 명세서를 뜯어보는 것부터가 흥미롭더라고요. 방금 우리가 논의했던 스코프 3의 15개 카테고리 중 1번, 구매제에 해당하는 단계죠. 네, 재료 분석 단계입니다. 자료의 데이터를 보면 이 부품 하나에 철강이 8kg, 알루미늄이 1kg 들어갑니다. 무게로만 보면 알루미늄은 고작 1kg이니까 탄소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도 되게 미미할 것 같잖아요. 직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여기서 배출 계수의 무서움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철강의 배출 계수가 1.9 수준인 반면 알루미늄은 재련 과정에서 막대한 전기를 잡아먹기 때문에 배출 계수가 무려 8.6에 달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품 전체 무게의 10% 남짓한 알루미늄이
배출량 비중에서는 엄청난 폭탄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 분석이 왜 중요하냐면 기업의 감축 전략이 단순히 이제 가벼운 소재를 쓰자는 1차원적이고 직관적인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소재별 배출 계수라는 새로운 렌즈를 통해서 제품 설계 자체가 완전히 재설계되어야 함을 의미하거든요. 아, 렌즈가 완전히 바뀌는 거네요. 네. 그리고 카테고리 4번인 상류 운송 단계로 넘어가면 물류 부서의 고민도 엄청나게 깊어집니다. 원재료를 공장까지 실어 나르는 과정의 탄소 배출량은 화물의 톤수, 이동 거리, 그리고 운송 수단의 배출 개수를 모두 곱해서 산출되거든요. 톤수 곱하기 거리 곱하기 배출 계수.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왜 기존의 디젤 트럭을 싹 다 전기 트럭으로 전환하라고 협력사들을 압박하는지, 또 왜 운송 거리가 긴 해외 조달을 포기하고 비용이 훨씬 더 들더라도 근거리 조달로 공급망을 굳이 재편하려는지, 그 모든 전략적 결정의 근거가 바로 이 산정 공식 하나에 응축되어 있는 겁니다. 진짜 공급망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리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압력이네요. 그런데 더 드라마틱한 반전은 제품이 공장문을 나선 이후, 즉 카테고리 11번 판매된 제품의 사용 단계에서 일어납니다. 아, 제품의 사용 단계 정말 매력적인 대목이죠. 부품사가 R&D에 엄청난 투자를 해서 이 컨트롤 암의 무게를 기존보다 딱 2kg 줄이는 경량화 설계에 성공했다고 가정해보죠. 네. 차가 2kg 가벼워지면 연비가 아주 미세하게 좋아질 텐데 이 차가 수명을 다할 때까지 20만 킬로미터를 운행한다고 시뮬레이션해보면 이 부품 한 개 덕분에 절감되는 온실가스가 약 5kg에 달합니다. 5kg이요? 겨우 5kg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부품을 50만 대의 차량에 납품한다고 곱해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연간 2,500톤의 엄청난 온실가스를 허공에서 싹 지워버리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설계부서 컴퓨터 앞에 작은 혁신 하나가 스코프 3 전체 배출량을 뒤흔드는 나비 효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바로 그 거대한 나비 효과를 기업 장부상에 어떻게 공정하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배분요? 네, 탄소회계에서 가장 논쟁적이고 철학적인 주제인 할당의 개념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할당. 왠지 머리 아플 것 같은데요? 청취자 여러분, 특정 공장에서 A라는 고가용 경량합금 제품과 B라는 저가용 대량 철강 제품을 동시에 생산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공장에서 사용한 전기와 가스의 총 배출량 고지서는 공장장 앞으로 딱 한 장 날아옵니다. 뭉텅이로 날아오겠죠? 그럼 이 거대한 배출량 파일을 A와 B 제품에 각각 몇 %씩 쪼개어 탄소꼬리표를 붙여줄 것인가? 자료에서는 크게 질량 기준과 경제적 가치 기준을 제시합니다. 와, 이 할당 기준을 뭘로 잡느냐에 따라 특정 부서나 제품군의 명운이 갈리겠는데요? 완전히 갈리죠. 만약 순수하게 무게, 즉 질량 기준으로 할당을 해버리면 무겁지만 이유는 적게 남는 B 제품 쪽에 어마어마한 탄소 배출량에 쏠리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억울해지는 거죠. 반대로 제품의 가격, 즉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할당해버리면 가볍지만 비싸게 팔리는 A 제품이 배출량을 몽땅 덤터기 쓰는 구조가 되고요. 이거 이사회에서 각 사업부장들이 자기들 제품에 유리한 할당 방식을 채택하려고 엄청난 사내 정치를 벌일 수밖에 없는 뇌관이네요. 그 통찰이 정확합니다. 단순한 수학 공식을 넘어서 기업의 사업 수익성과 직결되는 고도의 전략적 판단이 개입되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준을 선택하던 규제기관과 원청업체의 그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해야 하니까요. 핑계가 통하지 않는군요. 네, 이런 복잡한 할당과 데이터 수집 과정을 모두 거치고 나면 기업들은 단순히 우리 배출량이 지금 얼마다라는 현황 파악을 넘어섭니다. 앞으로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3년에서 5년 단위의 마스터 플랜을 반드시 도출해야 하죠. 액션 플랜이 나와야 한다는 거네요. 문헌에 등장하는 예시 기업의 로드맵을 보면요. 현재 부품 한 개당 31.37kg 수준인 배출량을 향후 20kg까지 약 36%가량 끌어내리겠다는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합니다. 목표치 자체도 야심차지만 그 실행 방안들이 상당히 구체적이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고탄소 배출 소지였던 일반 철강 대신 전기로를 활용한 저탄소 철강을 20% 이상 우선 도입하겠다. 또 디젤 중심의 물류망을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전면 대체하겠다. 공장 지붕에 싹 다 태양광을 얹어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대폭 높이겠다. 네,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거죠.
결국 이 문헌들이 실무자들에게 교육하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는 현황 파악을 넘어선 구체적인 감축의 실행,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의 투명한 증빙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기나긴 터널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OEM 제출용 PCF 보고서라는 아주 엄격한 성적표입니다. OEM, 즉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보는 성적표요? 네. 완성차 업체들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다음 시즌에 부품 입찰에 이 회사를 참여시킬지 말지를 가차없이 결정합니다.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썼는지, 활동 잔료의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할당 방식은 규정에 맞게 제대로 적용했는지. 현미경 들이대듯 보겠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데이터가 제3자 외부 기관의 철저한 검증을 통과했는지를 봅니다. 탄소 데이터가 곧 기업의 재무 데이터와 완전히 동일한 수준의 엄격함으로 관리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방대한 3가지 문헌을 넘나들며 파헤친 이 스코프3와 제품 탄소 발자국의 세계, 어떻게 들으셨나요? 각종 배출 계수와 할당 방식, 하이브리드 산정 같은 낯선 개념들이 난무했지만 결국 이 모든 논의가 가리키는 방향은 아주 명확합니다. 네, 하나의 큰 물결이죠. 이제 기업의 경쟁력과 시장 가치는 단순히 매출을 얼마나 올리고 영업이익을 얼마나 남기느냐의 단편적인 재무 숫자로만 평가받지 않습니다. 원재료가 지구 깊은 곳에서 캐어지는 요람의 순간부터 제품이 수명을 다해 폐기물로 사라지는 무덤의 순간까지 거미줄처럼 얽힌 공급망 전체에 매달린 보이지 않는 탄소 꼬리표를 얼마나 끈질기게 추적하고 또 혁신적으로 줄여내는가. 그것이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생존 규칙으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렇게 깊이 있는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묵직한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 어떤 화분가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스코프3는 철저하게 기업 간의 거래, 즉 B2B 영역에서의 엄격한 탄소 회계 시스템이었습니다. 부품 단위까지 그램 단위로 탄소를 추적하는 고도화된 인프라가 기업들 사이에서는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죠. 네, 아까 프론트 컨트롤 함처럼요. 그렇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이 거대하고 정교한 추적 시스템의 타겟이 기업을 넘어 우리 개인의 일상, 즉 B2C 영역으로 확장되지 않을까요? B2C로 확장이요? 우리 개인한테까지요? 상상해 보시죠. 청취자 여러분은 마트에서 식료품을 사고 결제할 때 영수증 하단에 이번 구매로 당신이 유발한 스코프3 배출량은 총 몇 킬로그램입니다라고 선명하게 찍혀 나오는 세상. 와, 영수증에 탄소량이 찍혀 나오다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개인의 금융신용도처럼 은행 계좌에 개인용 탄소 예산이 연동되는 겁니다. 월간 배출량 한도를 초과하면 특정 탄소 집약적 상품의 소비 자체가 아예 제한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한도를 다 쓰면 고기나 비행기표를 못 사는 건가요? 소름 돋네요. 오늘 비즈니스 최전선의 기업들을 옥죄고 있는 이 정교한 탄소 회계 시스템이 결국 소비자인 우리의 지갑과 라이프 스타일 전체를 통제하는 거대한 사회적 인프라로 진화하게 될 것인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들의 공급망을 쥐어짜며 완성된 이 막강한 데이터 추적망이 결국 화살표의 방향을 꺾어서 우리 소비자들의 일상과 지갑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게 될 수 있다. 이거 정말 만만하게 볼 변화가 아니네요. 단순한 환경 캠페인이 아니라 거대한 통제 시스템의 서막을 본 것 같아 생각이 참 많아집니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문제죠. 네. 오늘 던져드린 이 도발적인 관점, 여러분도 비즈니스 현장과 일상 속에서 꼭 한번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촘촘하고 복잡한 탄소 회계의 세계를 끝까지 함께 항해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세상을 움직이는 또 다른 숨겨진 지식의 뼈대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